병원에서 검사 뺑뺑이를 도는 이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누군가가 이거 하나 끊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거라고. 우리 딸이 빨리 지금 폐혈증 된다고 응급실에 빨리 가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폐혈증이요? 그랬더니 이제 따님이 AI에다가 무릎이 빨갛게 붓고 아플 때 이거를 넣었나 봐요. 완전한 정상, 완전한 건강이라는 거는 있지 않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확실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그런 검사들을 좀 안 하고 사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면 오늘도 끊임없는 많은 검사들이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입니다. 작년에 가짜 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났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내게 되면서 심화 학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검사를 맹신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현대의료의 복잡한 혼란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중심을 잡고 제도와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검사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소 좀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본질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진료실에 들어오면은 하루에 한 분 정도는 꼭 이런 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걱정을 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이 항상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60대 여자분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다고 오셨는데, 여쭤보면은 손이 조금 아프시고요. 근데 사실 60대 여자분이면 손이 다 아픕니다. 거의 누구나. 왜냐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손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져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 관절염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심한 염증 소견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염증 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손이 좀 아프지만 큰 지장이 없는 경미한 그런 문제인데 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다고 그렇게 믿게 됐을까요? 찾아보니까 역시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들으셨어요. 류마티스 양성 반응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공식 명칭은 류마티스 인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라는 그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오셨는데, 이 류마티스 인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뽑아서 그냥 무작위로 100명을 검사를 하면 5명은 양성이 나와요. 인구 집단에서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뽑아봐도 5% 정도는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구 집단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100명당 몇 퍼센트? 이렇게 했을 땐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검사를 막 했을 때 5명이 양성이면 그 중에 정말 환자가 아닐 확률은 거의 80%죠. 5명 중에 4명은 환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현상을 위양성, 가짜 양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아닌 사람에서도 어떤 검사가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검사의 한계가 있죠. 이게 나이가 많으면은 이런 양성률이 더 올라갑니다. 한 10%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양성 나오면 10명 중에 9명은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검사의 가스라이팅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검사가 양성이다 하면은 본인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손도 더 아픈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그래도 정밀검사 해달라고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검사의 이런 한계 때문에 어떤 검사 하나를 보고 내가 병에 걸렸다고 지레짐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바로 가짜 환자로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 왜 하냐? 이렇게 가짜도 많은데, 검사의 효용성, 류마티스 검사의 경우는 이 환자가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일 것 같다, 그런 임상 소견이 있고 그런 이제 의심이 되고 할 때 검사를 하고요. 전문의들은 사실 환자 보면은 압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해의 경험에 의해서 무슨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검사 필요 없이 다 그냥 아는데,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양성으로 나오는 분들, 음성으로 나오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아니라고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 양성으로 나오는 분들은 조금 더 경과가 길고, 그리고 잘 안 낫고 오래 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자의 예후를 판단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검사지 환자를 안 보고 무작위로 건강검진이 바로 그런 경우죠. 무작위로 아무나 이렇게 붙잡고 하면 안 되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 잘 안 되고 있는 일이고 진료실에서도 환자를 잘 봐야지 이 검사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진료실이 고질적인 문제 3분 진료라는 게 있잖아요. 큰 병원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죠. 3분이면은 뭐 말할 시간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검사들로 그 부실한 진료를 때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 소견의 이상만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더 받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1%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더 희귀한 병들에서는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보는 다른 질환들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인구 유병률이 0.1% 혹은 그 이하 0.05% 뭐 이렇게 드문 질환들, 희귀 난치병들이 있거든요. 이런 병들을 선별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항액항체 검사라고 하는 면역 검사인데 이 검사는 일반인에서의 그 양성률이 더 높아요. 류마티스 임자보다 많이 잡으면 30%에서 양성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검사가 양성인 환자 중에서 심하면은 300명 중에서 299명은 환자가 아닌 거죠. 외국에서도 사실 이 항액항체 검사를 너무 남발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환자를 잘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보자 하면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가짜 환자가 양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아닌데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검사들은 이제 체열을 해서 수치를 재면서 그 수치로 따지는 그런 검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뇨병도 혈당을 체크해서 그걸 따지고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혈액 검사에서 어떤 물질이 혈중에 분포하는 그런 양상이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환자에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정상에서는 적게 나오고 뭐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환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내가 환자를 다 잡고 싶어. 그러니까 환자는 놓치고 싶지 않아. 하면 기준점을 여기다가 두면 됩니다. 여기다 두면은 모든 환자가 다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정상인이 절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짜 환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곤란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정상인은 다 걸러내고 환자만 잡고 싶어. 그럼 기준점을 여기다 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환자의 절반을 놓치게 되죠. 정상인은 다 빠져나가는데 이래서는 검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그 진단을 놓친다는 것이 훨씬 더 가중치가 높습니다. 가짜 환자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되도록이면 안 놓치겠다 하면은 검사가 완전하지 못한 이런 맹점 때문에 정상인이 환자로 오인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충점으로 이 가운데를 딱 잡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적절한 수의 환자를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상인도 많이 배제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환자를 놓치거나 정상인이 환자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임상에서 환자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 환자분들이 제일 바라는 거잖아요. 내 큰 병이 있는데 이거 진단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검사 기준을 조금 더 환자를 많이 잡는 쪽으로 해서 가짜 환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검사 자체의 그런 완전하지 못한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검사 결과에 맹종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처방의 폭포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약이 많아지느냐? 혈압약을 먹었는데 이 부작용으로 다리가 많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으니까 이제 이뇨제를 써서 부종을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해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칼륨 정제 뭐 이런 걸 써서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 이번에는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약을 또 쓰게 되고 그래서 혈압약 하나로 시작해서 약이 뭐 4개, 5개가 되는 이런 현상을 처방의 폭포수라고 하는데 노인 환자에서 굉장히 이거 많은 현상이고요.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누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거 처방하는 의사가 뭐 약을 많이 팔고 싶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거기에도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검사의 폭포수라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그런 현상들이 있죠. 제가 이제 복잡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을 딱 던졌는데 이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공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던지는 사람이 뭐 자세가 좀 어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건데요. 자연현상에서는 이런 복잡계 어떤 예측이 불가능하고 아주 단편적이지 않은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많고 복잡계의 최고봉은 사람의 몸입니다. 생물체는 복잡계예요. 그래서 수억 개의 세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되먹임을 하고 하면서 이제 시시각각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오작동 당연히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문제가 있다가 자정으로 저도 낫고 우리가 사는 게 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병이라는 건 이제 이게 자정으로 낫지가 않고 점점 더 오작동이 커질 때 병으로 발현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검사는 점점 정밀해지고 검사들이 대부분 병이 없는 사람을 환자로 이렇게 몰아갈 그런 한계점이 있는 상황에서 피를 뽑아서 수십 개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정상으로 나오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뭔가 좀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건강검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면은 이상이 있으면은 이게 또 왜 이상이 있는지 후속검사, 정밀검사를 또 하게 되거든요. 정밀검사하면 이상이 더 나오죠. 그러면 또 검사를 또 하고 병원에서 검사 뺑뺑이를 도는 이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누군가가 이거 하나 끊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거라고. 그런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현대의료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검사의 이런 맹점 그리고 우리 몸의 복잡계적인 성질 그러니까 완전한 정상, 완전한 건강이라는 거는 있지 않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현대의료가 제공하는 화려한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 때문에 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브림클리닉에서 아기가 착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피검사에서 무슨 면역 이상 소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보는 병 중에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유산이 되는 병이 있어요. 임신한 중기쯤에 태반이 좀 잘못돼가지고 유산이 되는 병이 있는데 번지수가 다릅니다. 이거는 착상이 안 되는 그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다 보면 뭐 이런 검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죠. 여성들이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불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머니 나이가 많아지면은 임신이 잘 안 되는 거는 대부분 난자의 노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난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그런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난소의 노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까지 보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초산 연령이 30대 이상이 되면은 난자 자체의 문제 때문에 임신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젊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착상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되면은 굉장히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은 이제 의사는 원인을 찾는다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항액항체 검사 대표적인 가짜 환자 만드는 이 검사 양성 반응 나오면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제 그냥 더 검사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실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상이 나왔으니까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셨는데 이거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데요. 이런 브림클리닉에서의 이런 자가면역 질환, 의심소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흔히 보는 그런 예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런 경우인데 저한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오래 치료 받으신 분인데 70대 여성인데 갑자기 무릎이 빨갛게 되고 붓고 아파서 못 걷겠다고 이제 급히 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관절은 아무 문제가 없고 피하 조직, 연부 조직의 문제, 봉화직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병명인데 그걸로 생각이 돼서 항생제하고 소염제를 처방을 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고열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어서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셨어요. 며칠 있다가 우리 딸이 빨리 지금 폐혈증 된다고 응급실에 빨리 가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폐혈증이요? 그랬더니 이제 따님이 AI에다가 무릎이 빨갛게 붓고 아플 때 이거를 넣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챗 GPT나 제미나이에 본인의 건강을 넣고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원인이 뭐가 쭉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하고 뭐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고 다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너무 증상이 심하고 뭐 아프고 뭐 그러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폐혈증으로 될 수도 있으니 속히 정형외과나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기술에는 죄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AI가 한 대답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는 인간이 너무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많이 있으면은 못 들어본 무슨 희귀한 뭐 병 이야기 혹은 아주 나쁜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 눈이 딱 들어옵니다. 폐혈증, 막 응급실 막 이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어떠시냐 했더니 좋아지셨어요. 뭐 응급실 가실 필요 없다고 하고, 초음파 검사상에서도 연조직 염증으로 나와서 이거는 그냥 며칠만 약 드시면 다 좋아지실 거라고 하고 가셨는데, 참 이 AI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자가 진단을 하고 모든 분들이 응급실로 뛰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응급실 재이송. 그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야 할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심지어는 길에서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자가 진단으로 응급실을 가시는 분이 늘어난다면은 아마 응급실 마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치달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AI의 정보를 흡수하는 그 인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광고를 보다가 제가 너무 놀랐는데, 세상에 건강을 볼모로 이렇게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뭐 AI로 의사를 합성해가지고 그런 약을 팔다가 제지를 당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 백신을 놓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아도 병 걸려서 죽는다. 그리고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이걸 안티백서라고 합니다. 백신 반대론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백신 데이터를 보면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확실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잘 들여다보면 심지어 백신을 4번을 맞았는데도 사망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안 맞은 사람보다 훨씬 적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어도 사망한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아주 확률이 낮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 맥락을 무시를 하고 파편적인 사실들을 결합을 할 때 가짜 사실, 가짜 진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 하는 저항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그 보건성의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표적인 백신 무용론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백신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이런 시그널을 많이 보냈더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홍역이 굉장히 창궐을 하고 홍역 사망자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데이터를 제대로 읽을 줄을 모르면은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역시 인간은 참 불완전해서 이 그 음모론에 더 귀가 솔깃하고, 그리고 이 파편적인 진실이 더 귀에 잘 들어와요. 큰 그림을 보고 이 복잡한 것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이 더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무용론 움직임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건강검진을 하시는 가장 큰 원인이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고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실 것입니다. 갑상선 암이 그중에서 과잉 진단이 되고 있다는 논란은 이미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서 2012년 10년 동안 갑상선암이 8배가 폭증을 했거든요. 어디서 원자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한데 갑상선암이 갑자기 8배가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건강검진하면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은 그 세포를 끄집어냈더니 암세포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갑상선암이 늘어난 건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갑상선암은 조용한 암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천수를 다하고 사망을 했을 때 부검을 해보면 갑상선에는 암세포가 많이 발견이 된다. 그렇지만 환자가 사망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암인데, 저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갑상선암이 폭증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갑상선암 과잉 진단을 비판을 하는 또 의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상선암을 발견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 의사들은 아주 초기 때에도 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기에도 발견을 해야 한다. 양쪽 다 진실이 조금씩은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이냐면 과잉 진단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검사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림을 잘 보시면 파란색이 사망 수거든요. 해마다 한 300여 명 정도가 갑상선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발생은 폭증을 하는데 사망은 똑같으면 이거는 과잉 진단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암들은 그냥 뒀어도 조용히 있었을 암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4,000명 중에 300여 명이면 한 1% 좀 안 되죠. 그런데 이 1%를 그럼 무시해도 좋으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죠. 저라면은 1% 괜찮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데 의외로 그거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난 1% 아니 0.1%도 안 돼. 그러면은 다 찾아서 다 띄어야 한다는 그런 현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숫자나 확률이나 이런 것들만으로는 답을 줄 수가 없고 본인의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철학이 확실히 있어야지 이 혼돈 속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상선 암보다는 훨씬 사망률이 높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과잉 진단 논란이 또 있는 암이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도 역시 건강검진에서 PSA라고 하는 검사를 하면서부터 과잉 진단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분이 관절염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어느 기관에 이게 암이 생길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수술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제가 암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한테 암이 돼서 그걸로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하면 여쭤보고 그 확률이 환자분 생각하시기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거고요. 못 받아들이시면 수술을 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죠. 암 생기는 게 두려우면 폐도 뛰고 간도 뛰고 위도 뛰고 장도 뛰고 다 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참 현명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병이 생길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삶도 그렇지만 우리 건강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그런 검사들을 좀 안 하고 사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면 오늘도 끊임없는 많은 검사들이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죠.